여러분은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아무리 병원을 돌아다녀도 아무리 검사를 받아도 정상입니다 라는 말만 돌아올 때 그녀에겐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끝나지 않는 불안. 그러다 우연히, 아주 우연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죠. 믿음 하나, 가능성 하나. 그것만으로 그녀는 어머니를 데리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건 단지 치료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이 낫고 마음이 회복되고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들의 여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뉴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실에서 저는 14번째 전화를 끊었습니다. 매번 달라지는 건 의사의 목소리뿐이었죠.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라 존슨입니다. 심리학과 교수로 인지행동 분야에서 나름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2달 전부터 어머니가 극심한 전신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근육통이려니 했죠.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어머니의 일상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날도 병원 복도를 걸으며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드는 순간 눈에 띄게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어요. 뉴욕 최고의 병원들을 다 돌았는데도 MRI, CT, 혈액 검사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만 반복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검사 결과상 특이점이 없습니다. 진통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병원을 나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무기력해 보였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통증은 계속됐어요. 의사들은 시민성이라고도 했죠. 하지만 심리학자인 제가 봐도 어머니의 통증은 실제했습니다. 다음 날 학과 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저를 보고 한국계 동료 교수 이민우가 다가왔어요. 민우는 저보다 2년 먼저 부임한 인지신경학 교수입니다. 사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나요? 저는 민우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검사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에 대해서요. 민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한국에는 이런 경우 한의학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찾지 못하는 원인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침을 놓고 약초를 달여 마시는 동양의학이 과학적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그런데 민우의 설명을 들을수록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한의학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의학체계이고 특히 원인 불명의 통증을 전체적 불균형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한국 한의학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정보를 읽을수록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체계적인 의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미국에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더 이상 어머니가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 민우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회의적이었죠. 한국까지 가서 침 맞고 쓴 약 먹으라고. 사라, 넌 과학자잖아. 맞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현대의학이 답을 주지 못한다면 다른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요? 민우는 신뢰할 수 있는 학자입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통증이 다시 찾아오자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는 답이 없는 것 같구나. 한번 가보자. 내가 교수 휴가 낼 수 있으면.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대학의 여름방학 1개월 특별 연구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민우는 서울에 좋은 한방병원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희망을 품기엔 너무 지친 상태였지만 어딘가에는 답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약속대로 다음 날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태블릿을 들고 온 민우는 저에게 한국 한의학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연구 논문을 제시하듯 민우도 체계적으로 정보를 전달했어요. 사라, 한의학은 단순한 전통 치료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정한 의학체계예요. 특히 원인 불명의 통증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있어요. 민우가 보여준 자료들은 생각보다 과학적이었습니다.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대한 최신 연구, 통증 관리에 관한 임상 데이터, 그리고 특히 눈에 띈 건 외국인 환자들의 후기였어요. 서양 의학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받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출신의 한 여성은 3년간 원인 불명의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다 한국에서 한의학 치료를 받고 개선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녀의 후기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한번 시도해볼 만하겠네요. 그런데 언어 장벽은 어떻게 해결하죠? 민우는 웃으며 태블릿을 스크롤했어요. 요즘 한국의 주요 한방병원들은
외국인 진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통역사가 상주하고 있고 영어로 된 진료 자료도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병원은 특히 외국인 환자가 많은 곳이에요. 저는 한 손으로 자료를 넘기며 다른 한 손으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민우가 보여준 자료들을 설명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다른 외국인들의 경험담을 들려드리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어머니를 만났을 때 평소보다 심한 통증에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진통제를 삼키며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마 나아지겠냐? 그래도 이대로 살 수는 없으니 한번 가보자. 그렇게 결심은 굳어졌어요. 민우의 도움으로 서울의 유명한 한방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과학자로서 제 판단이 감정에 흔들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머니의 고통 앞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민우는 저에게 작은 책자를 건넸어요. 한국 여행과 문화에 관한 가이드북이었습니다. 거기엔 한의학에 관한 소개와 함께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안내도 있었어요. 한국의 한방병원들은 현대식 시설과 전통의학이 조화를 이룬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어머니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한때는 활력이 넘치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통증에 지친 노인처럼 보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고. 뉴욕의 최고 병원들이 모르겠다고 한 그 통증의 원인을 한국에서는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숙소를 정하고 대학의 휴가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13시간의 비행 동안 어머니는 통증 때문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미지의 나라에서 찾을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의료 관광이 아니라 어머니와 저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깔끔함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외국인을 위한 안내 표지판이 있었고 입국 수속도 놀랍도록 빨랐어요. 수화물을 찾은 후 K 헬프데스크라는 관광 안내소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직원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의료 관광 오셨군요. 서울에 있는 한방병원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이 병원은 특히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뉴욕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전통 건물들이 보였고 도시 곳곳에 공원과 녹지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새로운 풍경에 호기심을 보이셨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예약한 한방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전통적인 요소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들어서자마자 편백나무 향이 코끝을 스쳤고 한복을 입은 접수 직원이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존슨 사라님과 어머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역사를 불러드릴게요. 몇 분 후 영어에 능통한 한국인 통역사가 등장했어요. 그녀의 안내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편안한 분위기였고 벽에는 인체 경혈도가 걸려 있었어요. 차분한 음악이 흘렀고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한 의사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먼저 어머니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통증의 위치, 성격, 시작 시점, 악화 요인 등 현대의학 의사들이 묻는 것과 비슷한 질문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질문들은 달랐습니다. 식습관은 어떠신가요? 수면 패턴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평소 손발은 차가운 편인가요? 따뜻한 편인가요? 어머니의 대답에 한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리고 손목에 있는 맥을 짚어보고 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에 저도 어머니도 자연스레 신뢰감을 느꼈어요. 한 의사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통역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간열과 기혈로 인한 복합성 통증이라고 하십니다. 현대의학에서 찾지 못한 원인을 한의학에서는 체내 기의 불균형으로 봅니다. 오늘부터 침치료와 한약 처방을 시작하시면 점차 호전될 수 있다고 하세요. 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지친 눈빛 속에 작은 희망이 보였어요. 저는 통역사에게 여쭤봤습니다. 얼마나 자주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효과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한 의사는 일주일에 3회 침 치료를 권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약을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일 후부터 조금씩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첫 침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한 의사는 어머니의 팔, 다리,
귀 등 여러 부위에 가느다란 침을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긴장했지만 침이 놓인 후에는 오히려 편안해 보였어요. 치료 후에는 뜸도 했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어머니의 통증 부위를 감쌌어요. 처방된 한약은 작은 팩에 개별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내 약국에서 7일치를 받았어요. 한약사는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영어로 된 설명서도 함께 주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어머니는 무언가 다른 표정이었어요. 살아, 이상해. 여기 오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져.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 심리적인 거겠지?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순한 심리적 효과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오랜만에 희망을 품었으니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국의 거리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로 작은 전통 찻집, 약재상, 한식당들이 보였어요. 이곳은 도시이지만 어딘가 평화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첫 번째 한약을 복용했어요. 냄새와 맛에 얼굴을 찡그리셨지만 끝까지 다 마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하며 일기를 썼어요. 원인을 모른다던 통증이 이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셋째 날 아침, 어머니가 저를 깨웠습니다. 평소라면 통증으로 일그러진 표정이었을 텐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살아, 오늘 아침은 좀 다르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는 처음으로 통증 없이 잠에서 깼어.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표정에서 고통이 조금 사라진 걸 볼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감격스러워 울컥했죠. 아침 식사 후 저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침 치료 날이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외국인 환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모두 저희처럼 한국의 전통의학에 희망을 품고 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치료 후 한 의사는 어머니의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호전되고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침 치료와 한약 복용을 권했고 가능하면 가벼운 운동도 시작하라고 조언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잠시 서울 구경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분이 좋아진 김에 도시를 조금 둘러보고 싶었어요. 저희는 한방병원 근처의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전통 가옥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현대 도시 속 전통의 숨결을 느꼈어요. 북촌에서 우연히 한의학 박물관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전통의학의 역사와 원리가 영어로도 설명되어 있었어요. 치매 종류, 약재의 분류, 인체 경락도 등 다양한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옛 의서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게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의학서라니 놀라워. 서양 의학보다 훨씬 오래된 지식체계네. 박물관을 나와 근처 전통 찻집에 들렀습니다. 창밖으로 한옥의 처마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 따뜻한 생강차를 마셨어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살아, 여기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 아픈 게 창피하지 않아. 뉴욕에서는 항상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데 여기서는 아픔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 어머니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항상 건강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어요. 아프다는 건 실패처럼 여겨지고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 마치 모든 게 심리적 문제로 치부되곤 했죠. 하지만 한국의 한의학에서는 통증을 인체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명동으로 가서 한방 화장품과 차를 구경했어요. 한약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인삼 화장품을 살펴보시는 동안 저는 한방차를 몇 종류 구입했어요. 오미자차, 당귀차, 생강차 등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들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문득 말했어요. 내가 이 여행을 제안해줘서 고마워. 처음엔 의심했지만 지금은 한국에 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직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지만 내 몸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껴.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의료 관광이 아니라 어머니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한의학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함께 찾아가는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어머니는 그저 원인 불명의 통증을 가진 환자였지만 한국에서는 전인적 존재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통증이 몸의 불균형에서 오는 신호라는 한의학적 관점은 어머니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이제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미워하지 않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통증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의사는 어머니의 회복 속도에 만족하며 지속적인 치료를 권했어요. 민우가 서울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학회 참석차 한국에 온 김에 저희를 만나러 왔다고 했어요. 저는 민우가 한방병원 근처 전통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찻집에서 만난 민우는 어머니의 호전된 모습을 보고 기뻐했어요. 어떠세요, 존슨 여사님? 한국 의료는 마음에 드시나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정말 효과가 있다고 믿게 됐어요. 여기 온 게 정말 다행이에요. 민우는 제게 윙크하며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공간도 치료해요. 그게 한의학의 특별한 점이죠. 그의 말이 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뉴욕에서 저희는 의사를 만나면 항상 서두르는 느낌이었어요. 짧은 상담 시간, 기계적인 진료 과정, 그리고 결국 약 처방으로 끝나는 패턴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한방병원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생활 전반을 살펴보며 치료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까지 고려했습니다. 민우의 소개로 어머니는 숙소 근처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외국인을 위한 요가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어머니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요가 후에는 근처 사우나에 들르기도 했죠. 한국의 목욕 문화는 어머니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사우나에서 만난 현지 노인들은 어머니에게 친절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소통했어요. 한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직접 만든 약초 베개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 베개에서는 은은한 약초 향이 났어요. 어머니는 그 선물에 감동하셨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한약을 함께 복용하는 이웃 모임도 있었어요. 같은 처방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한약을 마시며 서로의 상태를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일본인 할머니와 친해졌어요. 두 분 다 영어로 소통했고 비슷한 통증으로 고생했던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주민센터 활동에 참여하며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활기를 되찾고 계셨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걷다가 야외 공연을 발견했습니다.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이었어요. 저희는 잔디밭에 앉아 음악을 들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가 마음을 위로했어요. 사라, 이상하지 않니? 이곳은 뉴욕만큼 바쁜 도시인데 어딘가 쉼이 있어. 공간에 여유가 있달까? 어머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은 뉴욕처럼 현대적이고 빠른 도시였지만 그 속에 전통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한강공원, 작은 동네 정원, 도심 속 사찰들은 도시인들에게 잠시나마 쉼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문득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 동안 괴로워하던 어머니가 한국의 밤하늘 아래서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희가 고향에서 찾지 못한 위안을 낯선 나라에서 찾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라, 내 통증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곳에서 나는 내 몸과 다시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아픔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말이야. 어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국의 한의학은 단순히 통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저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었어요. 신체적 치료를 넘어 정서적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뉴욕에서 저는 늘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했지만 이곳에서는 관계와 균형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머무는 기간은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지만 뉴욕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 효과가 지속될지 걱정되었습니다. 한 의사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장기 처방을 준비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어머니가 다시 뉴욕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의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행이 어머니와 저에게 단순한 치료 경험을 넘어선 변화의 시간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통증의 해결책만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이 끝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어 있었어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강도가 크게 줄고 삶의 질이 향상됐습니다. 한 의사는 저희에게 3개월분의 한약을 처방해 주었고
뉴욕에서도 계속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뉴욕에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의 통증이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약을 복용하고 운동을 했지만 한국에서처럼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점점 예전의 무기력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살아, 이상해. 한국에서는 확실히 좋아졌는데 이곳에 오니 다시 아파져. 환경 때문일까? 저도 동의했어요. 분명 치료법은 같았지만 환경이 달랐습니다. 뉴욕의 바쁜 리듬, 높은 스트레스, 자연과의 단절된 생활이 어머니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저희는 치료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한강 산책, 사우나 방문, 주민센터 프로그램 참여 등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시간이었죠. 민우에게 이 상황을 상담했어요. 그는 한의학적 치료가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이나 침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활 전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대학 연구실에서 한국의 전통치유법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심리학 분야에서도 동양의 전통치유법과 마음의 연결성에 관한 연구가 많았어요. 특히 한국의 전통의학이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치유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연구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왜 이 지식을 제 분야에 접목시키지 않을까? 심리학과 전통치유법의 융합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한국의 여러 대학에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심리치료와 전통치유의 융합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주 후 서울대학교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그들은 제 제안에 관심을 보였고 방문연구원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럼 다시 한국에 갈 수 있는 거니? 이번엔 나 혼자라도 가고 싶어. 여기서는 계속 아프기만 해. 어머니의 얼굴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단순히 통증이 줄어든 것을 넘어 자신의 몸과 다시 화해하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뉴욕에서는 항상 환자 취급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 측과 상의하여 1년간의 연구 휴직을 신청했어요. 어머니와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방문이 아니라 좀 더 긴 시간을 계획했어요.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싶어 하셨고 저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민우와 통화했어요. 그는 저희의 결정에 기뻐하며 서울에서 좋은 집을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방병원과 연계된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라, 너는 어떤 기분이니? 너의 커리어를 생각하면 미국에 남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 커리어는 어디서든 만들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더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느냐죠. 한국에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건 오히려 제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내심 설렜습니다. 서울에서의 한 달은 저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균형을 찾는 한국인들의 모습,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매력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원인 모를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저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이 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이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치유를 위해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용기가 필요한 법이죠. 어머니와 저는 지금 그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방인이 아닌 주민으로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민우의 도움으로 한옥을 개조한 현대식 아파트를 구했는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서울대학교 융합의학연구소에서의 일도 순조롭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제안한 심리치료와 한방치유의 융합 프로젝트가 채택되어 연구팀을 꾸릴 수 있게 되었어요. 민우도 뉴욕대학교의 교환교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에 와서 저희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놀랍도록 좋아졌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한방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 의사는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며 이제는 유지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사회적 활동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함께 한방 요리 클래스도 시작하셨어요.
어머니는 한국의 약선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약재를 활용한 음식 만들기를 배우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사라, 이상하게도 내가 여기서는 더 젊어진 것 같아. 통증이 사라지니 모든 게 다르게 보여. 삶에 대한 의욕이 다시 생겼어.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공감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바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한강변을 산책하거나 전통 찻집에서 책을 읽었어요. 주말에는 어머니와 함께 전국 각지의 명소를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민우와의 관계도 연구 파트너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동료로 시작했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도 깊어졌습니다. 민우는 한국 문화를 저에게 소개해주는 가이드이자 제 연구의 든든한 지원자였어요. 연구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양의 인지행동 치료와 한국의 전통 한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초기 임상 시험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특히 원인 불명의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어요. 어느 날, 저는 민우와 함께 연구소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저에게 물었어요. 사라, 후회하지 않아요? 뉴욕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에 온 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곳에서 제가 찾던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단순히 연구만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요. 뉴욕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쫓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어요.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여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원인 모를 통증이 저희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그것이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것이었어요. 연구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오늘은 한방요리 클래스에서 인삼 닭죽을 만들었다고 자랑하셨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제 통증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친구들과의 경험,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로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원인 모를 통증은 어쩌면 저희에게 보내진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때로는 상처나 통증이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저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건강을 찾아준 한국의 전통의학에 새로운 기회를 준 이 도시에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인 저희 자신에게요. 한국에서의 1년이 지나고 저희의 임시 체류는 정착으로 바뀌었습니다. 뉴욕의 아파트는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만 서울로 가져왔어요. 어머니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간혹 날씨가 급변할 때만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였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제 연구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리치료와 한방의학을 접목한 통합치료 모델은 많은 관심을 끌었고 국제학술지에도 발표되었어요. 특히 어머니의 사례는 제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통증이 어떻게 한의학적 접근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죠. 민우와 저는 연구 파트너를 넘어 인생의 파트너가 되기로 했습니다. 북촌의 한 한옥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양가의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 웨딩으로 한국의 전통 의식과 서양의 결혼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식 날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통증과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희망과 치유의 이야기로 변해갔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라에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원인 모를 통증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이곳 한국에서 나는 단순히 통증만 치료한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어. 여기서는 통증이 아닌 삶이 먼저야. 내가 내 딸이어서 정말 감사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단순한 통증 치료를 위해 시작한 여정이 이렇게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 후 민우와 저는 연구를 확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부설 융합의학연구소의 공동 디렉터가 되어 한의학과 심리학의 통합적 접근법을 더 발전시켰어요. 저희의 연구 방법론은 특히 만성 통증, 스트레스 관련 질환, 그리고 심신질환 분야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 기록과 저희의 연구 결과는 국제의학저널의 특별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요. 이 논문은 동서양 의학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하며 의학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서울은 점차 동서양 통합의학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세계 각국에서 연구자들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저희 가족은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우 그리고 저. 창밖으로는 서울의 황홀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문득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여정이었어. 내 통증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그게 모두의 삶을 바꿨어.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것 같아.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뉴욕에서 모든 의사들이 모르겠다고 했던 그 통증이 결국 저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어요. 병원에서 병원으로 다니던 환자에서 이제 어머니는 활기찬 삶을 사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원인을 모른다던 통증, 한국에서 사라졌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찾았고요. 저는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그의 말이 이 모든 여정을 완벽하게 요약해 주었어요. 원인 없는 통증은 없다는 한의학의 가르침처럼 인생의 모든 사건에도 의미가 있는 법이죠. 중요한 건 그 의미를 발견하려는 용기와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치유란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한국의 한의학은 저희에게 통증 치료를 넘어선 삶의 지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낯선 나라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이곳은 저희 가족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원인 모를 통증을 치료하러 왔다가 결국 저희 모두의 삶이 치유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한강의 물결이 달빛에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순간을 간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이 가장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여정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